예, 안녕하세요. 오늘 감염 유행 시 근로자 건강진단 강의를 맡게 된 직업안경의학과 전문의 장규진이라고 합니다. 부제를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뉴노멀의 시대라고 붙여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그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그 용인 서울산업보건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보건관리 의사로서 사업장들 방문해서 보건관리 상담하고 있습니다. 제 양력은 강사 소개 PPT에도 나와 있고 또 양력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사이고 감염병 역학 또 환경보건, 산업보건 전공을 공부를 했습니다. 직업안경학과 전문이고요. 현재는 또 아주대 보건대학원에서 저녁 시간에 또 감염 역학 강의도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했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서 경기도나 또 아니면 한국국제협력단에도 자문위원 등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은 코로나19 유행, 팬데믹 시대의 재림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일단 과거 대유행 감염병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고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잠깐 볼 건데, 14세기의 패스트, 굉장히 많은 수천만 명이 사망을 했었고요. 또 오랜 세월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 70년대까지는 천연두, 두창이 발병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고, 역사 속에서 수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을 걸로 추정하는 질병들입니다. 또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정확한 추정은 못하지만 수천만에서 많게는 1억 명까지도 사망했을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1918년도 스페인 독감하고 굉장히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외에도 1957년도나 68년도에 세계적인 독감 범유행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었고요. 또 1980년대 이후에는 HIV가 등장하면서 이거는 호흡기 전염병 그런 건 아니지만 성관계나 혈액이나 주사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염되는 병이긴 하지만 역시나 굉장히 많은 유행을 일으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사망을 했습니다. 또 지금도 사망하고 있고요. 좋은 약이 나오긴 했지만 완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망자가 많습니다. 또 2009년도 신종플루는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때도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범유행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국지적인 유행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적지 않은 수가 사망했던 질병으로 2015년도에 메르스가 있었고요. 이게 2015년도에는 우리나라에도 유입이 돼서 또 38명 정도의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또 2014년도에는 에볼라병이 원래 그전에도 있긴 있었던 건데 이때 또 서아프리카에 많이 유행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처럼 세계적인 범유행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이런 질병들이 신종 감염병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유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왜 이렇게 신종 감염병들이 계속해서 또 나오는 것인가? 우리가 감염병의 시대가 끝난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은 만성병의 시대, 환경병의 시대, 암의 시대이지 감염병은 더 이상 우리가 그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굉장히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들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여기 PPT를 보시면은 기존 감염병의 변화나 진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 사실 독감이나 코로나는 계속 있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변종이 나타나면서 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또 기존에 있었던 감염병들이 국제적인 교류가 많지 않으면은 한 지역에만 국한이 돼 있었을 텐데 워낙에 국제 교류가 많다 보니까 새로운 지역, 새로운 인구 집단을 그 병이 만나면서 폭발적으로 유행이 발생하기도 하는 거죠. 사실 코로나19 같은 그런 병들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당연히 있었겠지만 대규모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인구 집단을 만나거나 그런 일들이 흔치 않으니까 되게 그 지역에서 끝이 났던 건데 코로나19는 대규모 인구를 만나고 전 세계 인구를 만나면서 어마어마한 유행병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또 과거에 원래 있었는데 우리가 잘 인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전에 있었는데 우리가 잘 인지를 못했던 그런 경우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정말로 완전히 새롭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간이 그 자연을 많이 파괴하고 밀림에 들어가고 접하고 오지여행하고 많은 국제 교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완전히 새롭게 등장한 질병을 사람들이 만나면서 인류가 감염병으로 또 고통받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코로나19
COVID-19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 있었던 바이러스입니다. 감기 바이러스인데 계속해서 뭐 많은 종류가 유행을 하고 있었고 그냥 걸리면 좀 앓다가 끝나고 그냥 그 정도였는데 이게 변종을 일으킨 거죠. 사실은 2003년, 2004년 이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번 변종을 일으켜서 꽤 큰 피해를 입혔지만 전 세계적인 유행을 일으키지는 않고 이제 그대로 수그러들었죠. 이제 좀 워낙에 이게 독성이 강하다 보니까 사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키지 못하고 전염된 사람들만 많이 죽여버리고 이제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등장한 2012년도 메르스도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역시 이제 중동에서는 많은 유행을 일으켰고 꽤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다른 국가들로는 그렇게 많이 번지진 않았던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2015년도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적지 않은 규모의 유행을 일으켰었고 근데 사실 뭐 적지 않다고 해도 186명이 감염됐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에 비하면은 뭐 굉장히 작은 규모였던 거죠. 그러다가 2019년도 말에 중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새로운 또 변종이 또 발견이 된 거죠. COVID-19인데 중국에서 이때 정확하게 인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아요. 어쨌든 간에 2019년도 말에 서서히 인지를 한 걸로 우리가 보고 있고 2020년도 1월 달에 들어서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다 보고를 합니다. WHO를 통해서 보고를 했고 그때만 해도 이게 사람 간에 감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헷갈리고 무슨 병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코로나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슨 병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가 됐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점차 정체가 밝혀지고 중국 우한에서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또 다른 나라로 전파가 되면서 병의 정체가 서서히 밝혀졌고 이후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일으켰죠. 팬데믹이라는 게 국가와 국가, 대륙과 대륙을 넘어서 글로벌하게 모든 나라가 다 겪게 되는 걸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건데 전 세계 대유행, 범유행을 일으켜서 지금은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팬데믹 시대에 재림해서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으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현황을 보시면은 제가 이 강의를 오늘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6월 13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미나 강조 주간의 그 강의는 7월 초에 있을 예정이어서 아마 이 강의가 녹화되고 나서 한 보름, 한 3주 동안에 또 어떤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미래를 예상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상황을 갖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3일 현재까지 지금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12,000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고 대부분은 완치가 됐지만 또 여전히 1,000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고요. 사망이 277명, 적지 않은 수죠. 뭐 2몇 %의 사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정도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현재까지 774만 명. 근데 사실 이게 과소 추정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대로 진단이 안 되는 나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선진국들조차도 다 진단을 못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은 진단 자체가 안 돼가지고 사실 가려져 있고 또 뭐 우리 옆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보면 다 은폐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1,000만 명 이상, 2,000만 명 이상 감염돼 있을 걸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사망도 42만 명이라고 하지만 뭐 43만 명 이 정도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100만 명 이상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좀 세월이 지나서 2020년도에 전 세계적인 사망 통계를 봐야지 이게 정말 그 코비드-19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겠구나라고 나중에 가서야 좀 깨달을 수 있을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이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사망자는 우리가 늘어날 걸로 또 환자도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날 걸로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뭐 저처럼 이제 감염병도 하고 직업 환경도 했던 사람도 있고 또 감염병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전문가들이 있고 또 질병관리본부나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 같은 전문 기관들도 있고요. 또 대학에 학계에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서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서로 연락도 많이 주고받고 또 논문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제1차 대유행 파도를 넘어간 나라는 중국이죠. 일단 넘어갔고 한국도 일단은 대구에서 신천지 유행이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넘어간 걸로 보기는 봐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여전히 그 한참 뜨거운 넘어가는 도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남미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서야 한참 초반전에 들어가서 점점점 달아오르고 있는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사망자가 계속 폭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빨리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백신 치료제가 없고 대부분 사람이 항체가 없죠. 걸려서 나은 사람이 아니면은 면역 항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제2차 대유행을 피한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제가 매우 어렵다고 써놨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걸리지 않은 사람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5천만 명 중에서 12,000명 빼고는 걸린 사람들이 거의 없죠. 대부분 사람들이 안 걸렸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이걸 정리를 해놔도 다시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놔도 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또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국경을 영원히 폐쇄할 수도 없고 다른 나라랑 교류를 영원히 안 할 수도 없고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이 땅에서 근절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절해 놓으면은 새로 들어와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고 또 새로 시작하고 마치 메비우스띠 같이 빙글빙글 도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백신하고 치료제밖에 없거든요. 백신 치료제를 개발해가지고는 예방하고 치료하는 게 유일한 대책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보건 관리를 가도 그렇고 대학이나 대학원에 강의를 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고 있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물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개발이 되고 상용화돼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집단 면역 수준을 이루는 거는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정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서 신속하게 개발이 되고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게 빨라도 진짜 기적이 일어나면 1, 2년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이게 실패해서 계속 답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은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몇 년이 걸릴지 2, 3년 걸릴지 5년 걸릴지 10년 걸릴지 사실 아무도 뭐라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HIV 에이즈가 얘기를 했었는데 HIV 에이즈가 1980년도에 처음 발견이 됐거든요. 80년 무렵에 80년 초에 이제 처음 발견이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이 지났는데 이 40년 동안 완치제는 발명을 못했어요. 그냥 어느 정도 통제하는 약이 나와 있는 상태인 거고 백신은 여태까지도 실패했습니다. 이 HIV 백신이나 완치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고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개발하지 못했어요. 참고로 HIV도 RNA 바이러스고 이 코로나19도 RNA 바이러스입니다. RNA 바이러스가 이게 돌연변이 굉장히 심한 바이러스들이라서 우리가 백신 치료제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바이러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도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순진하게 백신 치료제 나오면은 올 연말쯤이면 해결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제 예상이 틀려서 성공하면 좋겠는데 솔직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반구는 여름이 되면서 약간 수그러들었어요. 이게 원래 독감 같은 경우는 여름 되면 확 수그러들었다가 겨울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이 코로나19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여름이 돼서 뜨거워져도 별로 수그러들지 않고 그냥 약간 수그러들어 있는 상태이고 이러다가 지금 남반구에서 돌고 있는 코로나19가 이번 가을 겨울에 다시 북반구인 우리나라라든지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는 또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2020년 1월 말이 돼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그 모습을 이번 가을에 또 만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동시에 독감이 같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요. 독감도 열나고 기침하고 폐렴 걸리고요. 코로나19도 열나고 기침 나고 폐렴 걸리고 똑같아요. 감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들도 다 똑같습니다. 감기 계열, 독감 계열 바이러스들이 호흡기 계열 바이러스가 증상의 차이도 없고 저희 의사들이 봤을 때도 처음에 구분할 방법이 전혀 없어요. 이 검사해서 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상황에서 두 개가 겹치면은 정말 병원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지역사회도 난리가 나고 이게 사람들이 아픈데 왜 아픈지도 모르고 검사할 때까지는 무조건 다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회가 마비되고 병원이 다 마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닥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종식한다는 게 지금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거든요. 종식 기대하지 마세요. 메르스가 종식됐는데 왜 이걸 종식을 못하냐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 2015년 메르스 들어왔던 거는 굉장히 이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다르고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갖고 껴안은 상태에서 통제하면서 살아갈 방법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사 코로나19가 기적적으로 통제가 돼서 기적적으로 종식이 되더라도 이후에도 이런 식의 디지즈 X 또 새로운 또 정체불명의 신종 감염병들이 나타나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럴 가능성은 매우 높다가 아니라 거의 확실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은 계속 당할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팬데믹 시대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한테 강제적으로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것을 껴안고 통제하고 살아야지 뭐 그렇다고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옛날처럼 살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아프고 걸리고 죽어나가니까 옛날처럼 살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PPT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게 바이러스가 강요한 뉴노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전처럼 그냥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갈 건지 아니면 보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귀찮고 불편하고 비효율적이지만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건지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직장도 학교도 식당도 카페도 취미생활 하는 공간들 여가생활하는 공간들 병의원 검진하는 곳들 그 무엇도 뭐 종교시설도 그렇고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거예요. 이런 감염병의 대유행 시대에서는 안전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안전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산속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걸 껴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 체계도 변해야 되고요. 조직 체계도 변해야 되고요. 우리 직장 근로자들이잖아요. 직장도 변해야 되고 개인 한 명 한 명의 행태가 변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파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도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동네 카페 같은 경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해서 문 다 닫아놓고 에어컨 틀어놓고 그 안에서 다 마스크 벗고 그냥 그러고 있으면은 거기가 코로나19의 핫스팟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노력하기 위해서 창문을 다 상시 개방하고 자연환기하고 테이블 간의 거리를 두고 끊임없이 손님들을 손소독시키고 조심하고 마스크 잠깐 벗고 차를 마시고 다시 마스크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노력을 한다면은 그 뉴노멀을 불편함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금 보건관리 때문에 사업장들 돌아다녀보고 하면은 열심히 하는 것은 10%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하는 것들은 10%도 안 되고 대부분은 그냥 이전대로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가 당하는 거죠. 사업장들 지금 당한 사업장들의 리스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 사업장들이 점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참 되게 암울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뭐 그 모든 것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근로자 건강 진단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도 우리가 뉴노멀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 기존처럼 하면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는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고민해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오늘 저는 그냥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제 의견에 대해서는 수많은 반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의 토론과 토의를 통해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저는 그냥 한 사람의 여러 전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의 생각, 저의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중대본에서 병의원의 일반적인 진료 환경에서 기본적인 안전 지침 방향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 건데 그 다운받아서 보면은 이게 뭐 3월 10일자로 돼 있는데 그 이후에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의료기관의 주기적인 또 수시 소독 그 다음에 의료진이나 직원들에 대한 관리, 내원 환자, 보호자, 방문객들에 대한 기본적인 스크리닝이라든지 정보 등록, 또 병원급 이상은 선별진료소 운영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 의료진이 됐든 환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소독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병원이나 이런 의료기관들의 시설 자체를 갖다가 구조 변경을 해서 좀 더 감염병에 안전하도록 바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검진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춰서 봐야겠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중대본 지침을 조금 더 핵심을 좀 그 요약을 해봤는데요. 기본 원칙은 뭐 읽어보면 이래요. 코로나19 노출 및 전파 최소를 위해서 접촉 및 비말 주의를 기반으로 체계적 감염 관리를 시행해라. 뭐 좋은 말 다 써있죠. 예,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럴 때 뭘 해야 되냐 도대체. 행정적인 관리, 환경 및 환기 관리, 주의 지침 적용. 여기가 우리가 제일 많이 봐야 될 부분인데요. 특히 병의원에서 진료 대기구역, 우리가 진료실 들어가기 전에 병원 로비라든지 아니면 그 대기실에서 이제 사람들이 대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집합해서 과밀한 상태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예약 관리라든지 공간 분리라든지 관리를 하라는 거죠. 대기 환자가 배치되고
어디에 있을 것인지 순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통제를 하라는 것이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고요. 이제 매우 중요하죠. 이 사람이 밀접하게 접촉되면 1m, 2m 이내로 밀접하게 접촉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떨어뜨리라는 거고요. 이게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떨어뜨리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시설을 갖다가 상시적으로 청소하고 소독하고 환기하고 계속 유지를 하라는 건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한번 소독해 놓는다 그래서 24시간, 48시간 유효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식당은, 우리 회사는, 우리 직장은 한번 소독을 잘 했으니까 앞으로 적어도 하루, 적어도 3일, 적어도 일주일은 안전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독을 해놓으면은, 소독해놓고 나서 그때부터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을 때까지는 안전한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소독을 해놨더라도 확진자가 들어와서 오염을 시키게 되면은 금방 다시 그 공간은 오염이 되는 거죠. 그게 한 일주일, 한 달 버텨주면 좋은데 소독해놓고 나서 한 3분 만에, 5분 만에 확진자가 들어와서 오염을 시켜버리면은 그 좀 전에 열심히 공을 들여 소독했던 거는 다 무의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수시로 소독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의료기관이라는 굉장히 통제된 환경도 그렇게 소독하고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출장 검진 나가서 출장 검진하는 장소를 그렇게 관리한다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환자, 보호자, 지나가는 사람들, 청소하시는 분들, 관계자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손위생, 마스크 등등 모든 감염 예방 수칙이 다 지켜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옆에 사람한테 전염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와 있는 행정관리 코로나 대책팀 구성하고 등등 이런 것들은 읽어보면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그 내원 건강 진단과 출장 건강 진단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원 건강 진단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이제 사업장 보건관리의사라고 하고 있지만 당연히 내원 건강 진단도 계속 했었고요. 출장 건강 진단도 과거에 검진 기관에 근무하면서 일을 했었습니다. 가장 최근까지는 이제 주로 내원 검진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내원 검진하는 공간, 그 공간 자체를 청소하고 소독하고 환기하는 거, 요거는 일반적인 병원 지침대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독을 해놔도 잠시 후면 오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자연환기예요. 자연환기가 가장 강력하게 바이러스를 희석하고 공간을 안전하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의원들, 제가 근무했던 곳도 그렇고 아니면 아는 병원 의원들을 제가 얘기하는 게 창문을 상시적으로 계속 열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수시로 자연환기를 시켜야 가장 안전하고 이게 그 건물 내에 강제 환기하는 거 있죠. 벤틸레이터로 해가지고는 강제로 덕트로 돌려서 환기하는 방법은 전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전하기는커녕 환기가 되기는커녕 공간 자체를 그 바이러스로 계속해서 오염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사실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메르스가 터졌을 때 제가 그때도 메르스 때 그 전직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자격으로 해서 후배 역학조사관들 도와드리면서 그 민간 역학조사관 자격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여러 병원들을 방문하고 이렇게 역학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많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병원 시설 내에 강제 덕트가 돌아가면서 강제로 공기가 내부 순환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감염을 시켰어요. 자연환기 시키고 창문을 열어놨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그때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이 됐던 검진기관이 됐던 내원 검진할 때 자연환기 방법을 찾아라 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환기가 아예 안 되는 그 완전 닫혀있는 검진 공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구조를 바꿔야 돼요. 어느 한쪽을 터가지고 창문을 열어놓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같은 원리로 식당이나 카페나 직장, 사무실 이런 것들도 상시적으로 자연환기라도록 제가 다니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실 같은 경우 계속 문 닫아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창문 열어놓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검자들이 대기하는 공간 그 관리해야 되고 수검자들이 밀집하지 않아야 되죠. 이게 내원 검진이든 출장 검진이 됐든지 간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을 검진하기 위해서 내원 검진이라 그러더라도 좁은 대기 공간에 갑자기 30명, 50명, 100명이 와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 적정 대기 제가 근무했던 곳도 적정 대기 인원수가 한 20-30명 수준인데 막 40명, 50명씩 몰려오면은 이게 앉을 자리도 없죠. 굉장히 붐비죠.
그런 환경에서 코로나19나 이런 감염병들을 통제한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워져요. 마스크로 써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대별로 분산을 하지 않으면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회사들하고 검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시간대별로 사람들을 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지침을 따르면은 대부분의 검사, 뭐 키 재고, 뭐 체중 재고, 혈압 재고,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의사 면담하고 이런 것들 대부분 검사는 사실 어느 정도는 통제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고요. 또 지금도 하고 있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은 일부 검사, 예를 들면은 구강 검사나 폐기능 검사는 문제가 됩니다. 구강 검사도 상당히 문제고요. 폐기능 검사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장검진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 건강진단이 실시되는 공간 자체를 환기하고 소독하고 통제하고 특히나 수검자들이 밀집해서 대기하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과연 출장검진하는 곳에서 이게 가능한가? 저도 출장검진을 많이 다녀봤지만 대체로 식당이나 회의실 같은 데서 많이 하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출장검진 공간에서 거의 모든 회사들의 거의 모든 출장검진을 하는 공간에서 이것을 적절하게 통제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제가 감염 역학도 같이 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방법이 없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마련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면은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많은 분들이 반론을 제시할 거예요. 뭐 그래도 뭐 가능해야 된다. 그래도 방법을 찾아달라. 뭐 너가 나와서 좀 봐라. 어떻게든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방문을 해본들 단호하게 말씀드릴 거는 99% 대부분의 공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가 우리한테 지금 강요하고 있는 뉴노멀 중에 하나가 출장검진은 폐지해라. 이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뉴노멀인 것 같아요. 출장검진 굉장히 편하고 효율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굉장히 만족감을 주죠. 하지만 코로나는 출장검진을 싫어합니다. 코로나는 밀접 밀폐를 싫어하고요. 코로나는 사람 간에 자주 만나는 걸 싫어하고요. 코로나는 출장검진을 싫어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 병이 그런 병이에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가 없고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또 코로나가 끝나도 다른 질병들이 또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출장검진은 포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뭐 지금처럼 수도권에서 뭐 50명, 60명 정도 발생하는 수준 같으면은 뭐 위험을 무릅쓰고 하더라도 뭐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겠지만 만약에 수도권에서 하루에 500명, 1000명씩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출장검진은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환 전문의이면서 동시에 감염 역학을 같이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강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선택 1. 위험을 감수하고 코로나19로 출장검진 받다가 전부 다 코로나에 걸릴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편리함과 효율성을 추구할 것인가. 이게 선택 1이에요. 아무리 위험하고 그러더라도 우리는 편리한 게 더 좋아서 출장검진 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은 뭐 사실 제가 말릴 방법이 없죠.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냥 하는 거죠. 하는데 대신에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 2는 불편하고 효율은 낮지만 그냥 다 원내 검진으로 돌릴 것인가. 개별적으로 원내 검진하고 또 원내 검진을 하더라도 몰리지 않도록 다 사람들을 분산할 것인가. 이게 선택 2가 되는 거고요. 그럼 선택 1과 2만 제시하면은 아마 이거 다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선택 3. 적당한 중간 균형 지점을 만들어 달라. 적당한 밸런스를 만들어 달라.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뭐 중용해도를 좋아하고 요즘 그 사람들 유행하듯이 밸런스 잡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중간 지점을 잡아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중간 지점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해봤거든요. 앉아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적어도 제 머리로는 중간 지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중간 지점이라고 가능할 만한 것을 상상을 해봤는데 전부 다 선택 1로 회귀하게 됩니다. 뭘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존 출장 검진의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 위험해지는 거고 결국에는 편리한 대신에 효율적인 대신에 코로나19의 위험은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 1과 선택 2 중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건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원내 검진을 다 한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 표를 만들어 봤어요. 다음 페이지 표를 보시면은
뭐 표가 나오니까 굉장히 뭐 무슨 엄청난 그 근거 자료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아니고 제가 생각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저도 검진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만들어 봤는데 접수, 신체 계측, 그 다음에 의사 진찰, 면담, 일반적인 상담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주의 정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진행할 수는 있어요. 마스크 쓰고 수시로 손 소독하고 그 다음에 가급적인 매번 손 소독하고 이게 통제가 되어 있는 병원 안의 환경이라면은 통제가 되어 있는 검진센터 안의 환경이라면은 어느 정도는 이게 뭐 크게 문제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사 이 중에 코로나19 환자가 한두 명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혈액검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위험해집니다. 사람 간의 피부가 접촉을 하기 때문에 요건 특히 그 피검사하는 임상병리사나 이런 분들이 손소독을 정말 손이 부르틀 정도로 매번 해야 돼요. 매번 한 사람 할 때마다 손소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소변검사 같으면 조금 더 위험해집니다. 이거는 그 검사자뿐만 아니라 수검자들도 더 열심히 손소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소변검사 들어가서 하는 그 화장실은 병원에서 소독을 통해서, 환기와 소독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는 환경이어야 되는 거죠. 이 화장실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출장 검진하게 되면은 화장실 환경을 소독을 통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뭐 이런 등등등 검사들이 있는데 기계를 이용하는 검사들인데 이거는 병원 안에 통제된 환경이어야 되고 그 통제된 환경에 있는 장비를 수시로 알코올 소독을 해야만 허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환경소독이라 그러면은 사실 그 TV에서 보면 막 뿌리잖아요. 이거 저희 지금 감염병 하는 사람들이 제발 좀 뿌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뿌리는 소독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의미가 약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그냥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만 안 하고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코로나19와 같은 소독에서는요, 어떤 그 환경 소독할 때는 그 적절한 그 소독제를 이용해서, 적절한 소독제가 아니고 단순 알코올이 아닙니다. 이게 뭐 락스 알코올 뭐 등등 굉장히 다 규정이 있는데 그 복잡한 규정에 맞게 그 정해진 소독제를 활용하여서 그거를 깨끗한 걸레에다가 묻혀가지고는 모든 표면을 사람이 손으로 닦아야 됩니다. 이거를 수시로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안전하게 통제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병원이나 검진기관 원내로 올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해볼 수가 있는데, 출장을 간 공간, 식당이나 회의실들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제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병원이라면 이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원내 검진은 가능하고, 지금도 병원의 일반 진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력검사, 청력검사, 심전도 검사가 이게 의외로 복병이에요. 왜냐면 시력검사 할 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눈 가리개로 여기다 갖다 대죠. 청력검사 할 때 헤드폰을 껴야 되죠. 심전도 검사하면은 가슴에다가 심전도 이걸 붙여야 되는 거죠. 이거 의외로 사람 피부가 직접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게 매번 그 모든 도구를 알코올로 닦아주고 아니면 락스물이나 이런 걸 닦아주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도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헤드폰이나 시력 검사할 때 이거 가리개 같은 경우는 사람 피부 얼굴에 직접 닿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소독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구강 검사, 폐기능 검사는 이건 뭐 굉장히 위험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회사 출장 검진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내원했을 때 보험공단 검진이나 개인 종합 검진 하게 되면은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게 되는데 이거는 위험도가 많이 올라가죠. 이게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데 요거는 의료기관 쪽에서 이미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별도의 강화된 안전 조치를 하는 거라서 오늘 우리가 하는 근로자 검진에서 다룰 주제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구강 검사인데요. 구강 검사는 이전처럼 그냥 이렇게 의사가 앉아 있고 수검자가 오고 해보세요 하고 열어보고 뒤에 사람들 주르르 붙어서 줄 서 있으면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은 전혀 보장할 수 없어요.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감염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안 되는 거고요. 뭐 당연히 일단은 호흡기 질환자, 뭐 발열, 기침, 가래 등등등 이런 호흡기 질환자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 검사하면 안 되겠죠. 사실은 뭐 구강 검사뿐만 아니라 일반 검진, 일반 진료도 다 별도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진료는 별도로 진행해야 되는 거고 검진이라 그러면은 그냥 안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건데 문제는 코로나19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증상자도 되게 많고요. 증상이 있더라도 증상이 굉장히 가벼운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잘 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 스크리닝만 갖고 검진 여부를 그날 뭐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면은
그 무증상자나 가벼운 증상자가 검진 들어와서 구강 검사 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의사, 옆에 있는 뭐 다른 수검자들 다 오염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만 갖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모든 수검자가 코로나19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검자 수를 줄이면 좋거든요. 폐기능 검사는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할 거예요. 뒤에 가서 수검자 수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구강 검사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건보검진에서 이게 모든 사람을 다 검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검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구강검진은 모든 사람을 다 검진하는 거라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축소는 불가능한데 뭐 최소한 의료진은 보호구 착용을 굉장히 잘 해야 되고 뒤에서 대기하는 수검자도 뭐 전부 다 마스크를 완벽하게 쓰고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대책 1이라 그랬는데 사실 대책 1도 안 돼요. 이건 대책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수준인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대책 1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대책 2인데요. 대책 2는 일단 열린 공간에서는 하시면 안 돼요. 출장 검진이 됐든 원내 검진이 됐든 다 튀어 있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입을 아하고 구강 검진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코로나19 환자가 있으면은 뭐 방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인 진료실 공간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반드시 병원에 내원 검진했을 때 치과 검진도 독립적인 진료실 공간으로 통제가 돼 있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은 그 공간을 음압을 걸어야 돼요. 음압 시설이 걸려 있으면은 바깥으로 공기가 빠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안전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치과 진료실이나 치과 검사실이 음압이 걸려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진센터나 병의원이나 치과병원들이 이 부분을 이제 해결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검사가 끝난 직후에는 공간 자체가 오염됐다고 생각해서 수시로 계속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이 구강검진은 거의 모든 사람들을 계속 검사하기 때문에 한 사람 들어오고 소독하고 한 사람 들어오고 소독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번 소독하면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만 하루 그 다음에 짧게는 적어도 몇십 분에서 뭐 최소한 한 3, 40분 이상은 소독한 공간을 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렇게 했다가는 검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수시로 계속 소독을 해줘야 되고 치과 구강 검진할 때 의사와 수검자 사이에 어느 정도 범위 내의 공간은 계속해서 닦아줘야 되는 거죠. 대책 3은 제일 좋은 거는 의료기관 건물 외부에 별도의 음압 시설, 음압 건물이나 음압 컨테이너나 이런 별도의 검사실, 진료실을 빼서 그 공간에서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이게 비용 문제 때문에 현실성이 좀 떨어져요. 근데 요거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오늘 PPT 뒤쪽에서 컨테이너를 좀 보여드릴 건데 그거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불가능하진 않다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강도가 높은 게 폐기능 검사예요. 구강 검사는 입을 벌리고 있는 수준이지만 폐기능 검사는 폐활량 검사는 이게 훅 불어내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폐에 있는 공기를 불어내는 거기 때문에 바이러스 오염이 돼 있는 상태라 감염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은 이거 뭐 사람이 감염이 안 될 그 감염된 바이러스를 안 퍼뜨릴 수가 없는 거죠. 주변에 있는 모든 공간과 모든 사람들이 다 전염이 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검진하고 있는 분들 물어보면은 뭐 아쉬운 대로 뭐 필터를 쓰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물었을 때 그 필터를 통해 가지고는 최대한 바이러스를 포집해서 제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게 뭐 얼마나 그만큼 되겠어요. 안 하는 것보단 좋지만 완벽한 통제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결국에는 환자가 한 명만 스쳐 지나가면은 그 뒤에 일하는 모든 의료진과 모든 수검자들은 다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폐활량 검사, 폐기능 검사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해서 이거는 저는 중지하도록 권고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미 굉장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이 상황이 통제가 되지 않으면 이건 못합니다.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고 뭐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뭐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유증상자를 체크해가지고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으면 안 하도록 하면 되지 않냐라는 질문을 계속 받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무증상자나 가벼운 증상자가 많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완벽하게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지만 정말 안전한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대책이 뭐냐? 대책 1은 일단 첫 번째로 폐기능 검사자 수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어지간하면 그 특검할 때 항목에 맞으면 다 검사하는 거죠. 특검 항목에 그 항목이 있으면 다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검사 항목에 해당을 하더라도 일단 내원해서 의사를 상담을 하고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이게 폐활량 검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의사와 상담을 통해서 판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검사자 수를 더 줄여야지 우리가 안전도를 확보할 수 있지. 이 범유행 상황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항목에 맞다고 다 검사하는 거는 굉장히 무모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줄일 것이냐? 이거는 이제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세부 지침을 이제 연구해서 마련을 해야겠죠. 뭐 지금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책 2는 열린 공간에서의 검사는 불가하다. 절대 불가하다. 다 트여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출장 검사할 때 보시면 한쪽 구석에서 폐기능 검사 하죠. 더더더더더 불어내세요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원내 검진이든 출장 검진이든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코로나19에 감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불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밀폐된 공간이어야 되고 그 공간이 음압이 걸려 있어야 되는 거죠. 음압이 걸려서 바이러스가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런 진료실이나 아니면 박스형 공간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고, 한번 검사가 끝나면은 최소한 30분 이상은 그 공간을 소독을 해가지고는 공간을 클리어하고, 그런 다음에 공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대책 3에 써놓은 것처럼 그냥 아예 음압 컨테이너나 음압 시설 건물을 따로 만들어서 바깥으로 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안전하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다음 PPT를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경기도 대규모 선별검사센터라는 건데, 이게 지금 현재는 아직 많이 활용 못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몇몇 군데에서 활용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코로나19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 스루 검사하는데 그 되게 좋아 보이죠. 근데 그거 솔직히 감염 관리 안전 측면에서는 매우 열악합니다. 드라이브 스루나 워킹 스루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그 감염자를 더 양산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미 보시겠지만 너무 더워서 그 의료진들이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어요. 뭐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인천에서 의료진들이 하다가 더위 먹어서 열사병으로 쓰러지고 막 이러거든요. 계속 그런 시설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안전과 효율성과 편리함을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대비해서 경기도에서는, 제가 이제 경기도 감염병 지원단의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같이 이걸 연구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컨테이너를 보시면 되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컨테이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들어가면은 전체 공간이 음압이 걸려 있고요. 공간별로도 음압이 다 차이가 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있는 환자가 들어가서 검사를 받더라도 공간 오염도도 최소화하고 의료진에 대한 위험도 최소화하고, 당연히 안에는 에어컨을 틀어놓기 때문에 시원하고, 겨울에는 당연히 우리가 히터를 틀어놓으면 되니까 따뜻하고, 그래서 이 공간 자체를 그렇게 별도의 걸 만든 거죠. 이거 뭐 자세한 설명 다 할 수는 없어요. 이거 이제 그 매뉴얼도 따로 있고, 저희가 공간에 대한 설계 매뉴얼, 운영에 대한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연구진들이 이거 특허를 받았습니다. 특허를 받은 거는 저희가 돈 벌려고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 돈을 냈어요. 돈 내고 특허 받고, 이거를 저는 수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익은 하나도 없고 공용 특허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쓸 수 없도록 공공의 목적으로만 쓰도록 지금 특허를 걸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확대해 놓은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저게 뭔가 하면은 검체 채취실인데 객담 검사를 검체하는 거거든요. 이게 폐기능 검사 좀 다르긴 한데 제일 비슷한 거죠. 객담 검사,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코로나 검사 인후도말 비후도말 하면 면봉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면봉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객담을 뱉을 때는 자기가 가래를 뱉어야 되기 때문에 주변 공간이 몽땅 다 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체 채취실을 별도로 만들었고, 저 안에 환자만 들어가서 객담을 뱉고 객담통을 갖고 나오는 거고, 나온 이후에는 저 공간 전체는 다 소독을 합니다. 소독한 다음에는 최소한 30분 이상은 저희가 환기를 하고 공간을 갖다 정리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검사하고 나면 30분 정도는 그 공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을 연속으로 2개, 연속으로 3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어요. 한 공간 쓰고 그 공간 소독하고 정리하는 동안 다음 공간 쓰고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도록, 저거를 방을 2개를 만들었지만 뭐 컨테이너 그 상황에 따라서 뭐 3개, 4개, 5개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컨테이너 만든 거고, 이거가 사실은 이 방법이 폐기능 검사를 안전하게 연속적으로 할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비용 꽤 많이 들거든요. 이 컨테이너 하나 만들면 몇 천만 원씩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폐활량 검사를 안전하게 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하던 대로 했다가는 정말 뒷감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아이디어를 갖고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어디까지나 제안입니다. 이런 다양한 방법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뉴 노멀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를 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제기했고요. 제가 아이디어를 조금 드렸고요. 이렇게 뭐 구체적인 대안을 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구체적인 대안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강의를 녹화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어디까지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뉴노멀이라는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동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제도의 변화의 흐름이 잡힌다고 하면은 이제 저를 비롯한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구체적인 방법, 아주 세부적인 지침, 이런 것들 이제 마련을 해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안전한 근로자 건강 진단을 시행할 수 있고,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가을에 코로나의 엄청난 대유행이 오겠지만 그 대유행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모든 것을 정지시켜야 되는데 참 난감한 거죠. 우리가 모든 걸 정지시켰다가는 정말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지하지 않고도, 경제를 정지하지 않고 사회생활을 정지하지 않고도 우리가 살아갈 방법, 그 뉴노멀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저희 강의는 1차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워낙에는 이제 자유로운 질의응답 서로 마주보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질의응답을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생각을 해서 질의응답을 좀 마련을 해보았습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질문하고 있어요. 제가 사업장 건강관리 때문에 방문을 하면은 이 질문을 실제로 해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 지인들도, 주변 사람들도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대답은, 이거에 대한 대답은 아까 그 얘기예요. 코로나19는 앞으로 1, 2년 안에 우리가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리고 지금보다 심각한 대유행을 우리가 맞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수도권, 우리나라 전체 굉장한 심각한 유행을 맞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 아마 그때가 되면은 지난 2월, 3월에 있었던 대구 신천지 코로나 유행은 정말 귀여운 수준이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폭발적인 유행을 맞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조기 종식을 기대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그냥 각오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짧아도 1, 2년, 길면 수년 이상, 어쩌면 5년, 10년 이상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뉴노멀의 시대를 마련을 하고 열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예. 이때는 직환 전문의가 아니라 감염병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감염병 역학을 전공하고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으로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신종플루 겪었거든요. 그 다음 메르스도 가서 도와줬고, 이번 코로나19도 제가 가서 조금 도와드렸어요, 사실은. 이거를 대유행들을 겪어본 사람 입장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싫으면은, 못 받아들이면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밸런스는 없습니다. 이건 균형점은 없어요. 그냥 코로나19에 된통 당하는 거고요. 검진받고 진료받다가 줄줄이 걸리고 줄줄이 죽어나가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안 받아들이면은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 본인의 건강 피해, 가족들의 피해,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만약에 노약자가 있거나 자기가 당뇨가 있거나 담배를 피거나 이런 병이 있는 사람들, 지금 당뇨 흡연은 병입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고, 경제적인 피해도 엄청나죠. 개인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회사가 일정 기간 셧다운이 돼버리기 때문에 상당 기간 셧다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도 엄청날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모 회사에서 그 어드바이스 요청이 와서 해드렸는데, 제가 담당한 사업장은 아니고 건너 아는 분의 담당한 사업장인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하면서 사업장이 셧다운 되는데 이 기간을 줄이고 싶어서,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줄이고 싶어서 되게 방법을 찾다가 저한테까지 연락이 왔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길은 없다. 보건당국에서 하라는 지침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경제적 피해는 당신들이 조심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너무 안타깝지만 방법이 없다. 이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보다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다음에 또 찾아올 다른 디지즈 X 때문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뉴노멀 받아들이시기를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감염병 역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게, 제발 눈을 뜨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 저의 대답입니다.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불편하실 거예요. 지금보다는 불편하고요. 지금보다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출장 검진도 못하니까 검진도 다 원내로 가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꺼번에 50명 100명 데려가면 안 되고 한 번에 10명 20명씩 끊어서 데려가야 되고 귀찮고 폐활량 검사도 지금처럼 다 할 수 없고 한 사람 하고 나면 기다려야 되고 소독해야 되고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불편하죠. 하지만 우리의 여러분들의 보건 안전 헬스 시큐리티가 확보가 될 수 있어요.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게 우리가 검진도 하고 생활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우리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부디 부탁드리는 바는 제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뉴노멀을 받아들이시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 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방향을 알려주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사소하게는 제가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헬스장을 이제 다 안 다녀요. 워낙 다녔었는데 더 이상 헬스장 다니지 않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야외에 나가서 자전거를 타거나 야외에서 뛰거나 하지 더 이상 헬스장 운동하지 않아요. 예, 앞으로도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예, 마스크 쓰고 헬스장 한다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포기했어요. 예, 헬스장이 자연환기가 되는 헬스장이 있으면 다닐 생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 어쩔 수 없는 코로나19 이후의 삶인 것 같아요. 안타깝고 저도 마음이 별로 좋진 않아요. 경제적인 피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좋진 않은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까지 해서 전부 다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나 이후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한 분들은 제 이메일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메일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